안녕하세요. 저는 예선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일정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정 소개. 오리엔테이션, 지금 저와 함께 10분간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리고 4시 10분부터 4시 35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김영욱 AI MCT 부장님 나오셔서 특강 있겠습니다. 그리고 4시 35분부터 5시까지는요. 네이버 AI 랩 하정우 소장님의 특강이 있겠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AI 클래스 5시 10분부터 6시까지 황문기 교수님하고 이왕열 선생님의 시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 부분 포스트에 있는 문제 보셨나요? 지금 줌으로 참여하신 개인 팀 모두 참여 가능한 문제인데요. 아래 수식과 문제 풀이는 앞서 소개한 AI 클래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다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주세요. 아이디어 제출 관련 안내는 마지막 강의까지 끝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해석이 강의 끝부분에 AI 클래스로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잠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 화면 좀 켜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참가자들 화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얼굴이 나오나요? 김영우, 최재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박명수님, 안녕하세요. 스폰지밥 안녕. 바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잠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상품은 문화상품권입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 해요. 빠르고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퀴즈, 마음 열기 퀴즈 문제 낼게요. 이것은 조선시대에 편지를 쓸 때 끝맺음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편지를 이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무척 급하고 바쁜 모양을 뜻하는 이것을 쓴 것인데요. 이 음절의 한자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조선시대에 편지를 쓸 때 끝맺음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라고 하네요. 편지를 이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무척 급하고 바쁜 모양을 뜻하는 이것을 쓴 것입니다. 이 음절의 한자는 무엇일까요?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올림? 뭐? 올림? 오, 네.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5명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 5명. 빨리. 문화상품권 있습니다. 다른 연구분께서 지금 뽑고 계신다고 하네요. 편지를 쓸 때 끝맺음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 무척 급하고 바쁜 모양을 뜻하는 이것! 2글자. 오케이. 지금 몇 명 나왔죠? 아니, 저 앞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다른 또 답 있을까요? 올림, 총총, 배상. 총총. 오케이. 정답은요, 총총입니다. 네, 요즘도 친구들과 함께 많이 쓰죠, 이 말. 총총.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한 한자였다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예. 이만 저는 총총 물러나고요. 여러분을 위해 알찬 강의 준비해 오신 분들을 모실게요. 첫 번째 특강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은 이분이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헬로 AI MCT 김영욱 부장님이십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7만이라고 하네요. 영욱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시다고 해요. 김영욱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7만은 7만. 아니고 이제 7천 가까이 됐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네, 뻥튀기가 돼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계와의 경쟁. 우리 김영욱 부장님과 멋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흥미롭게 소개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 주신 강의 시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주제는 기계와의 경쟁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나와서 네, 지금은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 김용욱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을 일을 하면서 봤더니 옛말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10년 안에 강산이 한 번 바뀌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세상이 뒤집히는 걸 봤어요. 특히나 이 IT 쪽은 기술이 한번 바뀐다라고 하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코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심히 코딩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앱 세상이 왔다라고 하면서 난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는데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아이폰 앱도 만들고 네, 필요한 앱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또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또 세상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새로운 미션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웹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웹 세상이 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2년 정도 또 열심히 웹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또 세상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이 IoT였습니다. 그래서 IoT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센서, 그리고 부품,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 해보고 손 놨던 납땜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IoT를 공부하다 보니까 실적을 내래요. 그래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경기도 양평 같은 데 나가서 딸기밭 같은 데 이제 막 센서 달고 데이터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딸기밭을 위한 IoT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도 없던 딸기를 열심히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딸기가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딸기가 정말 좋게 잘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이때까지는 농부들의 그러니까 농부라고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 감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이때 IoT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걸 수치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게 최적의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최적의 환경으로 딸기를 다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사에 IoT, 딸기 치면은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술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바뀔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 때 입사 동기가 거의 한 40명 정도 됐었어요. 보통 달 단위로 쪼개는 게 아니라 분기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기술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한두 명씩 못 참겠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또 계속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익혀 나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한 명 남고 다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의 변화라는 게 빠르고 급해진다는 거죠. IoT를 이제 좀 재미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클라우드가 나왔어요. 네,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뀐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조직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제 윗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제 윗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지시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위에 분들이고 제 바로 위에 분이 이제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식 영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식 영어에 약간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도 매니저가 제가 클라우드를 열심히 한 2년 정도 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인도식 영어로 Hey 영욱, AI is very important for you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또 뭔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 업무는 거의 대부분 AI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85% 이상의 모든 업무가 다 AI 기반으로 바뀌었고요.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그냥 개발자로 들어갈 때만 해도 AI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컴퓨터에 흰 가운 입은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한 10년 만에 AI가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지금 몇 년이 더 흘렀을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AI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빨리 바뀌는 데에 있어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가장 최적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못하면, 네, 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벌써 나온 지 이게 한 8년, 9년 된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비록 한 10년 가까이 전에 나왔던 책인데 되게 오싹한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와의 경쟁 이렇게 쳐서 찾아보면, 네,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체스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체스판은 뭐 우리나라의 장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장기라기보다는 중국의 장기죠. 네, 중국의 장기, 그리고 서양의 체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전쟁터죠. 그래서 왕도 있고 병사들이 가서 싸우는 게 바로 체스입니다. 장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우는 걸 조그만한 판 위에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장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체스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얽힌 전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체스판을 보고 왕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체스판을 만든 사람한테 소원을 말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칸에는 쌀을 2알, 두 번째 칸에는 쌀을 4알,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2배씩 증가되게끔 해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2배씩 증가를 시키면 생각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얼마 안 돼요.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칸이 총 64개거든요. 그래서 한 32번째 정도 이렇게 중반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숫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4번째 칸에 가면 이건 나라를 팔아야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보통 이제 보면 왕이 진노해서 목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왕이라도 목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목을 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컴퓨터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배씩 성장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지수 성장, 지수의 법칙 이런 것들 배웠죠. 실제로 중반부까지는 원만하게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수 성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는 이 무어라는 이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반도체 기술은 2년에 2배씩 성장할 거야. 아까 봤던 그 체스판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2년에 2배씩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무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2배씩 성장했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18개월에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10년 전에 비해서 5,000배가 더 좋은 컴퓨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 있죠? 네, 스마트폰.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도 미국의 나사에서 네,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때 나사에 있던 모든 컴퓨터를 다 합쳐도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큼 성능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부실한 컴퓨터를 가지고 나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고요. 우리는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하트 보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기술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런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데 이 빨라지는 속도를 가장 빨리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계산할 게 되게 많은데 컴퓨터가 빨라지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컴퓨터란 존재는 계산기였어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이런 거 하면 애니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진공관이 몇 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니악도 보면 그냥 계산기였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정말 숫자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컴퓨터는 이제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사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영상에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요게 8년 전의 로봇의 모습이에요. 그 일본의 혼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시모라는 로봇인데 그때 로봇이 걷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로봇이 걷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사람을 보고 걷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빠집니다. 네. 이때 당시 로봇 기술은 로봇한테 걸리고 쓰러지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붙어서 하나하나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걷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봇은 이랬다는 거죠. 근데 불과 이 로봇이 나오고 나서 몇 년 뒤에 로봇의 발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의 로봇인데요. 이렇게 이제 로봇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사람이 코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아까는 로봇이 자빠질 때마다 사람이 붙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해 준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컴퓨터한테 너 걸어라 라고 일만 시키면 얘가 수천 수만 번 쓰러지고 자빠지다가 어쩌다가 한 발 딱 성공하면 그 방법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다 보면 저렇게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AI에서는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강화학습들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무언가를 다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고 사람이 어떤 것들을 다 문제를 파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바뀌는 게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도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있는 전쟁의 모습인데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아까 그런 로봇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들이 총을 들고 나가고 폭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드론에 의한 공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탱크가 많았던 아르메니아 군이 아제르바이잔의 드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게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인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는 나라들은 사람들이 총을 직접 들고 나가지만 돈이 많은 나라들은 드론 날리고 로봇을 보내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1인당 실제 소득은 점점 더 올라가요. 근데 중간 가구, 평균 가구의 소득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일자리들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는 지식 노동자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IT와 관련 있는 일을 해야 이런 성장에서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받고 미래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학력에 따른 소득 계층에 나눠지는 건데요. 이게 학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식 노동자 그리고 고숙련 노동자일수록 소득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더 기회를 얻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사례냐면 실제로 저렇게
드럼통이 쓰러져 있어요. 위험한 상황인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걸 감지를 하고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즘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 더하기 HI. 이제는 AI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더하기 Human Intelligence.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제 AI가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새로운 정책을 보내는데 잭 해머라는 공구를 직원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잭 해머라는 공구가 있고요. 네, 보면 컴퓨터가 일일이 모든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닌데 이 공구를 잡고 있으면 정책이 위반되니까 AI가 바로 경고를 울리는 겁니다. 뿅 하고, 그렇죠. 자, 이제는 컴퓨터가 안에 있는 요소가 뭔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게 내 미래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AI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왔을까?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내가 뭘 타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장 검증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술들이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벌써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세상을 가장 극적으로 바꿀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이 자동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네,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자면 미래는 이미 현재입니다. 그래서 고민보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하고 IT하고 어떻게 결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계기로 자동차가 떠오르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갈 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하고 IT하고 같이 접목을 하시고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간이 굉장히 짧으네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의 역할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I 그리고 HI가 함께할 세상 네,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은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주인공 네이버 AI 연구소 하정우 소장님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하정우 소장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네. 다가오는 미래 인공지능 약간 이런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쉽게 가능하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이니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하정우 소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시는 거 보인다고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이버 AI 랩 그리고 클로바에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제목과 동일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떠올리세요. 그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면 다 척척 대답해주고 모르는 거 없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뭐 음성 인식이나 사물 인식 굉장히 다 잘하고 그렇죠?
이런 인공지능을 참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네. 네. 현실의 어떤 인공지능은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스피커들한테 대한 말도 좀 걸어볼 수 있고 노래도 시키고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알람도 맞춰달라고 하고 하죠. 근데 특히 대화 같은 거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가야 될 길이 멀죠. 네.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 스피커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를 위한 어떤 장치 혹은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생활에 쓰시는 뭐 앱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쇼핑 같은 거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레이아웃이 잡히고 혹은 뭐 추천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치시는 그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키보드를 막 치시는데 거기에 오타를 좀 잡아주는 그런 AI도 여러분들 모르게 들어가서 오타를 좀 줄여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좀 신기한 것들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인크래프트를 3차원 그래픽스로 바꿔주는 AI가 공개가 됐어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AI한테 입력을 주면 이렇게 훨씬 그 만들기 힘든 3D 그래픽 데이트 어떤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런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몇 주 전에 저희 네이버 웹툰에서 공개한 요 AI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주소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린 이런 색깔이 빠져 있는 이런 라인 드로우도 올려서 채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어떤 채색도 대신 적어도 초벌 채색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신 채색을 해주는 웹툰 AI 페인터 이런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웹툰의 자체 AI 기술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 색칠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학교 다닐 때 미 받았습니다. 왜냐 이 손이 좀 손이 소위 말해서 똥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색칠을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의 인공지능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공지능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공과 지능을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앞서 발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지능을 좀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혹은 동물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지적 행동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 청각, 촉각,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를 했으니까 추론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지적 활동을 포함하는 게 될 테고 인공이 붙었으니까 원래 없던 건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인공지능은 이런 지능을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들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도 인공지능, 음성 합성도 인공지능,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 그다음에 시각을 이해하는 뭐 컴퓨터 비전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것들은 이제 강인공지능, 이거는 진짜 하나를 가르치면 약간 열을 나는, 그래서 하나의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스스로 막 지식도 늘려나가고 하는 초인공지능은 최근에 나온 버전 같습니다. 원래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정도였는데 초인공지능은 약간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넷 같은 진짜 전지전능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초인공지능은 발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고 이 강인공지능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분은 뭐 조만간 싱귤러리티 트릭 시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느낌이죠. 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라고 하면 약간 이런 쪽에 좀 친숙하실 거예요. 네, 데이터 이런 거, 그죠? 몇 기가 남았다 이런 거. 그런데 사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나 혹은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일련의 정보 집합체를 데이터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나 텍스트나 어떤 음성이나 이런 수치, 시계열 수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술을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학습 덕분에 최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예전에 기존 소프트웨어는 일단 사람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열심히 룰 같은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코딩을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기계학습은 좀 특이한 게 데이터를 왕창 줍니다. 어디에? 이 컴퓨터에게, 기계에게. 그러면은 이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뭔가 사람이 알기 어려운 패턴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규칙이나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 규칙과 패턴이 자체가 어떤 AI 모델 혹은 AI 프로그램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다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기계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3이랑 2를 입력으로 주고 이거의 답은 2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2가 계산이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5랑 1이 들어가면 8이라는 답이 나온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입력과 정답만 알려주고 이 기계가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패턴을 학습을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주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3이랑 1이 들어오면은 이거겠네 라고 이렇게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정답은 4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빼기하고 곱하기입니다. 예.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고 곱하기.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고 곱하기 2라는 거를 데이터만 보고 사람이 룰을 알려주지 않고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기계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AI 문제들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계학습 중에 어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법 혹은 모델을 활용하는 기계학습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깊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층이 있는데 이 층을 굉장히 깊게 쌓기 때문에 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네, 이런 기계학습의 핵심 요소는 크게 4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함수, 학습 알고리즘, 모델 구조,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기계학습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일단 수학적인 함수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식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고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기계학습에서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목적 함수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계학습에 있어서 이 기계에게 어떤 모델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델이 정해지면은 이 모델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비유를 하자면 목적 함수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리고 모델이나 알고리즘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한다면 이 데이터는 사실은 연료 같은 거죠. 연료가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더라도 밥은 먹어야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학습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도학습, 보통 우리말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도학습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족집게 과외 선생님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주고 정답도 같이 알려주는, 그래서 이 정답을 열심히 외우게 하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효과적이고. 근데 문제는 정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답 없이는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랑 비슷합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거는 뭐 그냥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 있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둘은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쪽이 데이터가 조금 적어도 되고 이쪽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강화학습은 뭐냐? 네, 알파고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그 강화학습. 네, 이건 뭐냐면 학생이 되게 잘하면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고요. 시험을 계속 쳐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면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혼도 내고 그런 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다 보면은 이 학생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런 개념. 약간 시간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학습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기본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회사 내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의 AI.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 세계 검색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검색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거의 다 점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글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러시아에는 얀덱스라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바이두라는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다니고 있지만 사실 이 러시아나 중국이란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그 정치 체제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자국 기업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니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AI와 클라우드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용자분들 혹은 저희 쇼핑 플랫폼이면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이런 셀러분들 혹은 그리고 뭐 중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동상 플랫폼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면 인플루언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저희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플랫폼이 함께 지속 가능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쪽을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네이버의 AI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조직, 팀, 바로 네이버 클로바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클로바라고 하면 아마 스피커로 굉장히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LG, 이렇게 회사 이름을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L모사. 네, L모사의 인터넷에 쓰시는 분들은 이런 스피커 많이 보셨을 거고, 예전에는 이런 브라운이나 셀리 같은 기본 스피커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최근에는 램프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피커 안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이나 합성, 그다음에 사물 인식 기술들, 대화 기술들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AI 기술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그리고 디바이스들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AI라는 게 워낙 그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중장기 선행 연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가장 많은 어떤 학술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고요. 사실 2등이 저희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어지간한 그 AI 대학원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이런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면은 그걸 녹음을 했다가 저희 클로바 노트라는 앱에다가 업로드를 딱 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다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앱들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신데요. 그 수업할 때 학교 가서 수업할 때 녹음했다가 이렇게 딱 활용을 하시고 또 뭐 미팅 같은 거 할 때 회의록을 또 누군가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써도 딱 녹음했다가 이렇게 하시고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문자를 입력하면 그거를 음성으로 출력을 해주는 어떤 저희 웹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클로바 램프 좀 전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 최초로 책을 대신 읽어주는 AI 램프입니다. 스피커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책까지 읽어줍니다. 한번 보실게요. 헤이 클로바, 팝하고 리딩 하자. 팝하고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머니의 병이 낫잖아주는 곧장 의원을 찾아갔어. When his mother's illness healed, the June went straight 네, 이런 식입니다. 그냥 책도 읽어주지만 팝하고 리딩 하자고 하면 번역기에서 한글로 한 줄, 그걸 또 영어로 바꿔서 한 줄 이렇게 읽어주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아마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AI란 게 항상 비즈니스에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확진자 분들을 만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가 돼야 됩니다. 이분들을 능동 감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열이 나는지 호흡기 질환 있으신지 하는 것들을 원래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요즘 같이 하루에도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나오면 감시를 해야 되는 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수천 명, 10,000명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게 불가능하니까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상태를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요. 요즘은 초대규모 AI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혹은 초거대 AI라고 해서 AI가 모델이 그리고 학습하는 데이터가 아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하루에도 뉴스가 기사가 여러 개씩 경우에 따라서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바야흐로 초대규모 초거대 AI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커지냐면 자세한 숫자를 설명드리는 거는 이 자리에서 쉽지 않고요. 어쨌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AI 모델의 크기가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가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은 배수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델을 키우냐? 전기세도 많이 먹을 거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할 텐데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요즘 초거대 AI 중에 가장 핫한 모델 AI 이름 바로 GPT-3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오픈 AI에서 만들어냈고요. 이게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사람보다 잘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 쓰길래 궁금하시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GPT-3가 쓴 글과 즉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 구분해보라고 시킵니다. 시켰더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확률이 둘 중에 하나 그냥 무작위로 찍어도 50%, 50점 맞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하라 그랬더니 정확도가 50%가 나왔습니다. 구분을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AI가 글을 잘 씁니다. 글만 잘 쓰냐? 네, 요런 그린 클락 in the shape of a square라고 해서 사각형 모양의 녹색 시계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GPT-3를 조금 더 추가 수정 학습을 시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코드를 짜주는 AI입니다. 마찬가지로 GPT-3에게 코드를 좀 더 가르치면 코드 짜는 법을 가르치면 가장 큰 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 짜달라라고 쓰면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예, 사람과 AI가 함께 프로그램을 짜는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학 문제 푸는 GPT-3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막 뭐 영희가 사과가 3개고 철수가 상하가 4개면 둘을 합하면 몇 개인가를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3 더하기 7은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언어도 이해해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AI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왜 상상이 힘들었냐? 왜 또 이게 되느냐? 바로 모델이 엄청 커지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나 기술 관점에서는 그렇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도대체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초고대에 목을 매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AI 서비스, AI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면 개별 서비스마다 다 AI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굉장히 큰 초고대 AI 하나만 있으면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 하나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작년부터 만들어낸 모델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초고대 AI입니다. 네이버 클로바가 만든 한국어를 가장 전 세계에서 잘 이해하고 잘 쓰는 초대규모 인공지능입니다. 이걸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 모델이 워낙 크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슈퍼팟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자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데이터죠. 앞서 보여드린 그 어마무시한 GPT-3라고 하는 모델이 다 좋은데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데이터 자체를 많이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학습 데이터 중에 0.016%만 한국어입니다. 영어는 92%가 넘습니다. 한국어 이해도 잘 못하고 쓰는 거는 더더욱 못하죠. 이렇게 강력한 AI를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용자들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I 주권 수호 측면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97%짜리 한글로 구성된. 그래서 실제로 뉴스로 치면 한 50년어치 뉴스의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초거대 AI이고요. 모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쇼핑에 보면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벤트를 엽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모든 행사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 제목을 AI가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어떤 간절기에 있는 외투의 제목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직 바람이 차다 완네스 봄 자켓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행사 제목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이퍼클로바가 만들어진 제목을 그냥 바로 서비스 행사 제목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비율 99%. 굉장히 잘 만들죠. 저보다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쇼핑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품마다 리뷰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사용자 후기죠. 너무 많아서 다 보기 힘들 때 하이퍼클로바가 그 많은 사용자 후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줍니다. 서비스에 적혀 있죠. 기본적으로 대화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실제로 대화체 글도 잘 쓴다는 얘기고 그 대화체 글을 음성 합성을 태우면 대화가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뭔가 사람과 같은 대화, 그리고 사투리도 알아먹고 그리고 뭔가 정사적으로 동조도 좀 해주고 맞아 힘들지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얘기했던 것도 다 기억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하이퍼클로바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연락할 어떤 자식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드려서 AI가 말동무를 해드리는 이런 것도 실제로 저희가 시범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답니다. 근데 AI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터미네이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AI는 사람을 위한 착한 AI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서울대와 함께. 그리고 사실 그 초고대 AI가 뭐 굉장히 강력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그룹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고려대, 지스트 포함해서 굉장히 연세대 이런 굉장히 많은 연구 그룹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요.
다시 결론으로 좀 가보면 결국은 미래 시대에는 뭐 AI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PC가 그랬듯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에 인터넷, 2000년대 중후반 어떤 모바일이 그랬듯이 이 세 가지가 없이 지금은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바꿔 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미래는 AI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모두 다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AI 자체, AI 기술 개발 자체 혹은 AI 서비스 자체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AI도 기계학습도 사실은 다 수학입니다. 근데 뭐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행렬, 벡터, 확률, 미분 달갑지 않은 단어들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AI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수학을 하라 그러면은 수학하기 싫은데 AI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관련된 수학을 좀 보면은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어떤 파이썬 중심의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이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 혹은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들으실 필요 있고 그리고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파이토르치라든가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AI 개발자 분들에 대한 얘기고 AI로 뭘 만드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AI는 점점점 생활 속 도구로 갈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전문가들만 가능한 기술이 아닌 누구나 기본적으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뀌어갈 겁니다. 마치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이 그러했듯이요. 이런 시대가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AI가 내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닐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분들이 모두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필요한 연료와 관련된 정유 산업을 포함한 굉장히 큰 산업이 생겼죠.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고 자동차 덕분에 물동량이 굉장히 커지면서 물류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생겼고 이 물류가 굉장히 커지면서 생산 설비가 증가되면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도 훨씬 더 많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커졌죠. AI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훨씬 더 사라지는 일자리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기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AI와 함께 살아간 시대,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 자체를 열심히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혹은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잘 사용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AI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능력을培養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AI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점점 덜 하는 형태로도 이게 진화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프로그램 혹은 수준 높은 기능을 만들려면은 이런 결국 소프트웨어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 프로그래밍에다가 컴퓨테이셔널 싱킹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를 배우듯 수학을 배우듯 소프트웨어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윤리 되게 말이 많죠. 뭐 댓글, 악플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AI 시대 AI 윤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AI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 AI라는 거대 거인 위에 올라서서 어깨에 올라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AI 연구소 화정우 소장님의 깔끔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클로바의 행보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10분 후에 5시 지금 1분인데요. 5시 11분에 인공지능 탐험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AI 클래스 시간입니다.
황문기 교수님과 이왕열 선생님께서 포스터에 있는 문제 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장에 황문기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문기 교수님 모시고 AI 클래스 마주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AI 클래스 두 번째 시간 고등 부문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황문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 시간은 저와 그다음에 이왕열 교사님께서 같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AI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제가 대회 개요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표를 보면 이번에 그 첫 번째 그 고등학교 부문의 AI 경진대회의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회에서는 패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션 데이터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패션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AI 기술로 상의와 하의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는 데이터는 한 5,0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 소스는 니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허브에 있는 패션 데이터 10만 장에서 한 5,000장 정도를 저희가 정제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상의와 하의 또는 뭐 블라우스 또는 점퍼 같은 것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출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공되는 그 데이터는 총 한 15,000장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0장의 데이터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알고리즘으로 한 1529개의 데이터에다가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를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이미지 3,879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알고리즘에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대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패션몰이나 또는 전자상거래 그런 쪽에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AI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 대회를 수행하는 사이트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은 구글의 코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코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파라미터 값들을 튜닝을 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교사님하고 그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출제 문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부분을 해서 성능을 가장 높이 제출하는 이 친구가 가장 높은 성적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시기로는 MAP라고 하는 이미지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능 평가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P라고 하는 거는 Mean Average Precision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평균 정밀도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OU threshold는 0.5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 MAP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단계를 0.5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하는 값들을 결국 구하게 되는데요. 요것이 이제 MAP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그 여러 가지 그 사진 속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오브젝트죠. 이런 객체의 프리시전 값을 가중평균한 값이 결국은 MAP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왕열 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이 대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열 교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이렇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AI 클래스 진행을 맡은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이왕열이라고 합니다. 화면 모두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문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해 주신 분은 황문기 교수님이시고요. 황문기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머신러닝 랩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교수님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그 인공지능 체험 캠프 지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다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문제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이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제는 포스터에 안내된 것처럼 K 패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패션과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K 패션에 대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선생님이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에 뽀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이템,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조금 입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뽀글이에 이어서 쇼패딩도 완판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패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지금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뭘까요? 네, 바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겁니다. 네, 유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올해는 어떤 게 유행일까? 예전에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두툼한 긴 롱 패딩이 유행했을 때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그 계절별로 다양한 유행이 이제 진행되는 걸 아마 여기 모인 학생들도 알 텐데요. 패션 업계는 여기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를 통해서 각 패션 업계가 얻게 되는 수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패션 업계는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 패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업계라면은 이게 어떤 트렌드를 알고 실제 옷이 생산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또 뒤처지는 이익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패션 트렌드를 인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발이 시급하다 생각해서 이러한 주제로 이번 인공지능 체험 캠프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주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옮겨봤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글 케라스 욜로 등 업계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K 패션 이미지 데이터의 오젝트 디텍션 성능 결과를 제출하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이 주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또 이 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선생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번 주제 K 패션 데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상품 중에 의류가 속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뭐 스마트 패션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그 전자상거래에 있는 쇼핑몰들에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비슷한 유행하는 그런 유형의 옷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이렇게 갖다 대면 여러분들이 유사한 찾고자 하는 유사한 의류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그 밑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런 AI 기술이 작동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유사한 패션 이미지들, 유사한 패션 아이템들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이런 유행하는 옷들을 찾고자 할 때 만약에 어떤 쇼핑몰에서 찾아준 옷이 유사하지가 않다면 조금 실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패션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패션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개요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요.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가장 쉽고 정확한 그리고 품질이 좋은 데이터들만 좀 전처리를 해서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장, 총 한 2만 장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그 이제 사이트에 있는 그 베이스 코드를 갖고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점수는 MAP 기준으로 할 때 한 0.35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MAP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MAP 값이 그 구간은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MAP 값은 가장 낮은 값이 0이고 가장 높은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MAP 값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알고리즘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MAP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현하는 코드들은 파이썬으로 해서 구글 콜앱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떻게 평가를 되는지 MAP 값이라고 하는 평가 척도에 대해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진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 객체들이 섞여 있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는 K-패션 이미지에는 어떻습니까? 네, 상의도 있고, 하의, 팬츠도 있고, 네, 또 블라우스 또는 아우터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거를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진에서 4개의 오브젝트를 분류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카테고리가 4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예시는 사람, 자동차, 책상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몇 개입니까? 네, 3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자동차, 책상.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진에 사람과 자동차와 책상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분류를 해낸다 했을 때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 자동차, 책상에 3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한다 했을 때 여기에 accuracy라고 하는 정확도의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여기서 전체 모수는 우리가 여기 표를 볼 때 30개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전체 모수는 30개죠. 30개 분의 자, 사람일 때 우리가 사람으로 예측을 잘한 것들 이 8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표에서 보면 자동차를 자동차로 잘 인식한 것이 7번. 자, 책상을 책상으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이 9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30분에 8 더하기 7 더하기 9가 80%. 그래서 이 지금 예시에서는 이 멀티 클래스 분류의 정확도는 80%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AP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0.8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 대회의 성능평가 지표는 MLP에다가 대비를 해보면, 자, 전체 이미지에서 사과가 5개, 배가 3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요거는 아까 카테고리로 하게 되면 카테고리는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MAP가 0.5라고 하는 거는 요 단계 사과와 배를 분류하는 그 기본 단위를 0.5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게 되면 사과와 배를 맞춘 그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까 자동차, 사람, 책상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로 만약에 구하게 되면, 자, 왼쪽에는 사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차트는 사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과 파란색의 선이 있죠. 그래서 이 분홍색과 파란색을 구한 값이 이제 0.76이다. 그래서 요거는 AP, Average Precision 값이 사과일 경우에는 이 2개의 곡선을 가중평균한 값이 0.7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 오른쪽 차 그림은 보면 요거는 배에 대한 결과 그 값들이죠. 그럴 때 배에 대한 Average Precision, 평균 정밀도는 0.556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2개를 평균을 내면 0.6578.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사과와 배를 구분하는 거에 MAP 값은 결과적으로 0.6578이다. 그래서 사과와의 MAP와 배의 MAP를 이제 가중평균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MAP 값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참고 자료로서 조금 더 우리 이미지 쪽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MIU라고 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사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더 질문해 주시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평가식과 조건까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신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데이터셋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제 그 평가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학생들에게는 배포되지 않은 다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학습 모델에서 적어도 반절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평가식 조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평가식과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왔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이제 구축하는 건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또 저희도 많이 했고, 또 교수님이 이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코드를 이미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채팅창에 GitHub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GitHub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그 GitHub을 사용하는 방법, GitHub에 어떤 자료를 올려놓으셨는지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걸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부 여러분들이 그 코드에서 수치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학습 모델이 점점점 나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제가 안내한 그 GitHub 링크 1번입니다. 1번 GitHub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더 그 교수님의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GitHu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이 링크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GitHub를 아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AI 캠프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GitHub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과학이나 AI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 또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만든 어떤 결과물, 코드 결과물,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GitHub에 올려놓고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이제 GitHub를 보고 서로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유를 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제 고등부문 대회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대부분의 GitHub에는 이렇게 그 대회 또는 어떤 프로젝트의 개요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디입니까? 네, 여기 베이스라인 코드를 넣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예시 사진인데 아마 그 만호 총장 중에 트레인 이미지 데이터로 이런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알고리즘이 이렇게 요 치마, 팬츠, 바텀이라고 하게 되겠죠. 바텀을 잡게 되면 이 치마의 바깥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잘 잡았죠. 이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바텀, 특히 하의를 정말 잘 잡았구나. 그리고 또 위에 이렇게 티셔츠를 잡게 되면 또 상의를 정확하게 잡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통 보면 GitHub에서는 그 대회나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떤 룰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제공된 데이터들만 갖고 학습을 해라라는 것이 이제 여기 데이터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습 데이터, 특히 이제 트레인 데이터라고 표현된 15,000장만 갖고 이번 고등부문 데이터 경진대회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이따 보시는 그 예시 코드, 베이스라인 코드에 가장 디폴트로 efficient dash라고 하는 구글의 이미지 처리,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efficient dash 모델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코드는 기본적으로 efficient dash라고 하는 모델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efficient dash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이제 이렇게 그 좀 이따 코드를 콜앱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수행을 하게 되고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해서 좀 더 성능을 높일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나오게 되면 그 결과는 제이슨 코드로 이제 결과물이 떨어질 텐데요. 그것들은 질문은 저한테 해주시고요. 최종 결과물은 이제 우리 정책연구원의 사이트로 다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개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개설한 다음에 요 집 파일들을 여기다가 올려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코드 이그젬플을 볼까요? 그래서 콜앱 이그젬플을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베이스라인 코드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콜앱이라고 하는 노트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파이썬을 처리하는 그런 개발 환경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유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쓰게 되면 무료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되는 콜앱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쭉 이제 베이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코드를 한 5분 정도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요거를 여기에 있는 그 왼쪽에 항상 요 버튼이 왼쪽 상단에 나오는데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요 코드가 실행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보통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셀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 예, 이제 중간중간에 에러가 뜰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에러 뜨는 것들은 이제 그 오류 메시지를 잘 보고 그대로 이제 수정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오류가 나지 않게 코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해서 쭉 내려가면 끝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디텍션 되는 결과가 보여지고요. 끝에 결과물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마지막 결과물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코드가 굉장히 많이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한 60~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설정은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길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테스트 실행을 이제 하게 되면 여기서 result.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요 콜앱에서 이제 뿅 하고 결과물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 파일을 이제 이 주최 측의 연구원에 메일로 제출하시면 제가 그거를 전달받아서 그거를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채점을 해서 매일매일 그 등위표로 사이트에다가 등위를 게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위를 이제 게시하는 그런 사이트를 우리가 리더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도자 보드죠. 순위표 사이트에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마감일에만 한번 제출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 결과를 이렇게 제출하면 매일매일 그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 점수를 리더보드에다가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자기가 제출을 여러 번 하면 그 리더보드에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회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트레인 함수라는 부분이 있고 요 밑에 보면 파라메타 튜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잠깐 찾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여기입니다. 자, 이 중간에 하이퍼 파라메타 변경 및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 길지 않죠. 길지 않은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자,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값들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디폴트로 된 값들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실행을 계속 여러 번 실험을 해보면 이 값들을 바꿈에 따라서 MAP 값들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높아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 값들을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파라메타 값들을 여러분들이 수차례 실험을 통해서 결과 값들을 언제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MAP 값이 여러분이 구한 값이 만약에 0.78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값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메타 부분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 교사님 통해서 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콜앱의 베이스라인 코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선생님께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AI 클래스를 통해서 그 제시된 문제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참고 자료를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거나 혹은
직접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제하고 마이크로 질문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질문 생각하는 동안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요. 채팅창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조했던 내용, 그리고 참고하셨던 내용, 아까 그리고 맨 처음에 교수님이 안내해 주신 평가식과 관련된 그런 참고 자료들을 PDF까지 포함해서 모두 채팅창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회 주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혹은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잘 메모 혹은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방법은 빠르게 정리해서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스 코드를 다루다 보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깃허브에 있는 제 개인 메일로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제출한 코드는 우리 그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 또 나중에 훌륭한 AI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 과학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조금 더 아마 직접 해보면서 뭔가 이제 그때 질문이 생길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2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채용 특강과 클래스까지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 정말 고맙고요. 수고가 많으셨고요. 직접 한 번씩 값을 수정해 가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진행한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